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속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나섰는데 국민의힘은 합의문부터 공개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인유한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논란과 현안을 짚어봅니다. 연말 예산 정국을 앞둔 가운데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은 적반하장이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양당의 입장,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들어봅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1월 3일 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1일 폐막했는데 채택이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깨고 상호 호혜적인 교역 정신을 담은 경주 선언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에이펙의 3대 중점 과제가 연결, 혁신, 번영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현안에 대한 주요 논의를 담은 정상 합의문 21개국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네. 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미국하고 또 자유무역 수호자를 자처하며 존재감을 키워나가는 이 중국하고 이 지금 입장차가 좀 있었는데 네. 그래서 공동선언 채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불투명한 것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왔지만 이 폐막일인 지난 1일 아침 최종 문안이 완성됐습니다. 네. 경주선언문에는 견고한 무역 및 투자가 지역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자유무역지대 논의를 포함해 시장 주도적인 방식으로 경제 통합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그런데 경주선언에 세계 무역기구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 체제 지지라는 표현은 빠졌어요. 예, 그 문구가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복귀하기 전인 지난 4년 동안 에이펙 정상 선언문에 모두 담겼던 내용입니다. 근데 네. 이번 선언에는 빠진 거거든요. 이 WTO는 함께 타결된 장관급 공동 선언문에만 WTO 개혁이 필요하다는 미국 측 요구와 함께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미중 강경 대치 흐름을 극복하고 다자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경주선언을 평가했습니다. 네. 또 이와 함께 경주선언과 별도로 에이펙 II 이니셔티브와 에이펙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도 채택됐습니다. 예. 에이펙 기간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내 한류 금지령이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내용이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 SNS에 지난 1일에 올라온 겁니다. 네.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만찬 사진인데 만찬장에서 나온 깜짝 소식 하나라면서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 박진영 이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잠시 얘기를 나누다가 시 주석이 이 베이징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자는 제안에 호응해 왕이 외교부장을 불러 지시했다고 밝힌 겁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 문화를 교류하고 협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실무적 소통을 통해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실무를 맡고 있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예,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이 시 주석과 박진영 위원장의 대화는 공식 외교 행사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며 건넨 이 원론적 수준의 덕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성급하다는 판단이라면서 다만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우호 협력 분위기가 한층 높아진 만큼 향후 보다 활발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정도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한중 정상회담 이번에 좀 정리를 해보자면 97분간 회담을 했는데 뭐 안보 사안이라든지 경제 협력 폭넓게 논의를 했지만 뭐 합의문이 나온 거는 없습니다. 네. 대신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그런 대책 논의 또 통화 스와프 등 7가지 협력 분야에 대해서 이제 양해 각서를 맺었는데요. 다만 대중문화 콘텐츠 개방은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네. 중국의 지난달 사중전의 결과 요약문을 보면은 이 여론 지도를 강화해 이념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완화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문화 정책과 관련해서 개방보다는 좀 중화 문명의 영향력과 뭐 사회 안정을 아직은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여서 좀 한한령 해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서로 선물을 건네면서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어요. 예, 시진핑 주석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 1위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의 휴대전화 2대를 선물을 했습니다. 네. 이게 중국 측에서 그 샤오미 핸드폰인데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웃으면서 이 통신보안은 잘 됩니까? 이렇게 약간 좀 뼈가 있는 농담을 건넸는데 네. 시 주석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색을 하지 않고 그 백도어라고 하죠. 이 뒷문이 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이제 파한대소로 응수를 했습니다. 네. 이 백도어가 뭐냐면은 일종의 악성 코드인데 보안 시스템을 피해서 해커가 접근하는 우회로를 뜻합니다. 대신 우리는 이제 시 주석에게 바둑판을 선물했습니다. 바둑 애호가인 시 주석을 위해 준비한 본비자나무 바둑판과 나던칠기 자기 원형 쟁반을 전달했습니다. 네. 핸드폰에 바둑판으로 선물을 주고받으셨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6년 만에 회담을 갖고 일부 무역 협상 합의를 이룬 지 이틀 만에 백악관이 미중 협상 합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제 이른바 팩트 시트를 공개한 건데, 네. 그러니까 백악관이 그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 이틀 만에 자신들의 성과라면서 이 설명 자료를 공개한 겁니다. 네. 미국 경제와 안보의 거대한 승리라고 자평을 했는데요. 이 백악관은 중국이 미국에 대해 내린 해상물류에 대한 보복 조치와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지난달 중국이 제재를 발표한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도 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또 앞으로 3년간 최소 2,500만 톤 미국산 대두도 이제 중국이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도 펜타닐 유입을 막겠다며 부과한 관세 중에 10%포인트를 오는 10일부터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내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면 민주당이 입법을 보류했던 대통령으로 재임 중일 때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이 모두 중단되는 이른바 재판 중지법을 11월 안에 재추진하기로 했다고요. 예, 민주당이 어제 현직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는 진행 중인 이 모든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재판 중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 중지법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5월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6월 본회의 처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라는 비판이 야권 등에서 쏟아졌고 입법을 당시엔 일단 보류했습니다. 근데 재추진으로 선회한 계기가 이 대장동 사건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입니다. 기소된 민간업자가 그제 1심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판결문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업자 등의 유착이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는 상태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해당 1심 판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배임죄 기소가 무리한 조작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하면서 재추진은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인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만큼 이번 달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대장동 1심 결과에 대한 해석이 국민의힘에선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재판 중지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예,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기자간담회 열었는데 현재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이제 재개돼야 한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재판까지 중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장동 1심 결과를 이 대통령 무죄 근거로 해석한 민주당 주장도 반박했는데요. 법사위 주진우 의원은 이번 대장동 판결이 이 대통령의 무죄 근거라면 왜 재판 재개 신청을 하지 않느냐 되물었고 나경원 의원도 재판받지 않으면 유죄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후에 나오는 우리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또 품격 토론에서도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5번째 정찰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네요. 예, 군이 추진한 이 중대형 정찰 위성 확보 사업이죠. 425 사업이라고 있는데 최종 단계인 정찰 위성 5호기가 어제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5호기가 발사에 성공하면서 군의 감시 정찰 등 능력 강화를 위해 이 2013년도부터 추진됐던 425 사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네. 이런 걸 이제 북한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정찰 위성 발사를 위한 작업을 추진했는데 몇 차례 실패 끝에 2023년 11월 세 번째 발사는 발사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서 위성이 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군사 정찰용 쓰기에는 해상도가 너무 낮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대신 이제 우리 군 정찰 위성 5기가 모두 이제 전력화되면은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 정찰할 수 있게 되는 이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네. 고장 문제로 중단됐던 한강버스가 1일부터 재운항을 시작했네요. 예, 서울시에 따르면은 한강버스는 1일 오전 9시부터 정상적으로 시민 탑승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그제 하루 전체 탑승객 수는 마곡행 1,600명, 잠실행 1,645명 등 3,2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에는 많은 시민이 선착장을 찾아서 탑승을 위한 번호표 발급이 일찌감치 마감됐을 정도인데요. 서울시는 지금까지 총 300차례 시범 운항을 하고 저반 훈련, 장비 점검, 승조원 교육 등을 시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물론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모두 승조원의 경험 부족에 따른 인재로 규정하고 지금 교육 훈련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잠실 쪽 올림픽대로인데요. 방화대교 부근 2차로에서 고장난 차 수습하고 있습니다. 뒤로 행주대교부터 양화대교 쪽으로 긴 구간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고요. 이후 여의의 하류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반대 공항 방향도 천호대교부터 일산 쪽 강변북로도 강동대교부터 한강대교 쪽으로 내내 차가 많습니다. 구리 쪽 강변북로 행주대교부터 반포대교 쪽 정체 모두 지나는데도 1시간 10분가량이나 소요가 되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강일 부근 꽉 막혀있는 이유 1,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인데요. 덕소 3패부터도 3km 구간 정체 극심합니다. 끝으로 서울 쪽 경부고속도로 수원 부근과 판교에서 반포 쪽으로 출근 정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조재한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달 10월 내내 미국 증시 정말 엄청난 상승을 이어갔는데 어떤 특이점들이 있었을까요? 예, 말 그대로 역사를 써나가는 미국 증시입니다. S&P 500은 4월 이후 40%나 오르면서 2021년 이후 최장기간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현재 S&P 500은 5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125거래일 동안 유지되고 있는데 이 기록은 21세기 들어서 세 번째로 긴 기간입니다. 네. 그러나 가장 길었던 기간도 149일이라서 약 한 달 정도 이 랠리가 더 이어지면 21세기 들어서 가장 긴 랠리를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다우와 S&P 500은 강보합 마감했고 나스닥은 0.61%로 가장 크게 오르면서 23,72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18% 소폭 상승하며 7,22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장 투자자들 사이에서 뉴스에 이런 말도 나와요. 지수는 오르는데 실제 오르는 거는 늘 같은 종목, 특정 종목들 뿐이다. 그래서 시장 참여폭이 너무 좁아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할로윈 사탕은 몇몇 주식만 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네. 네, 소수의 기술주들만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M7, 그러니까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같은 초대형 기술주들이 주도하고 있고 10월이 끝나면서도 이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네. 투자를 지금 고려하는 분들은 또 S&P 500 이제 너무 비싸졌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걸 고민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S&P 500의 선행 PER이 23배에 달합니다. 과거 20년 평균보다 훨씬 높죠. 그 빅쇼트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이런 과열을 두고 참여하지 않는 것도 승리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네. UBS나 펀드스트렛은 반대로 AI 주도 성장세는 쉽게 꺼지지 않는다면서 매수 확대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네, 엇갈리네요. 이번 상승 랠리의 주인공은 역시 AI로 보여지는데 이제는 단순히 IT 기업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AI가 이제는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ARI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횟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조, 금융, 심지어 소비재까지 관련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에만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 172억 달러가 유입이 되었으니 네. 시장이 그만큼 AI로 인한 구조적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여전히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형주의 실적 개선이 아직은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말까지는 대형주 독주가 계속될 것으로 월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주가가 10% 급등했고요. 네. 애플은 중국 매출이 부진하긴 했지만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코인베이스나 클라우드 플레이어, 테더 등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연말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어떤 변수를 체크해야 될까요? 블룸버그는 새로운 촉매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AI나 실적 호조가 지금의 랠리를 지탱하고 있지만 변동성이 낮아지면 과열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AI 관련 실적 호조에 더해서 중소형주의 실적 또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뜨거운데요. 코스피가 4,100선을 넘어서면서 신고가 행진 계속 이어가고 있죠. 네, 소폭 하락해서 시작한 코스피가 끝내 4,100을 넘어서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5% 상승한 4,107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도 1.07% 오른 900포인트를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신고가 경신은 외국인 수급의 힘이었습니다. 외국인은 10월 마지막 날 하루에만 1.3조 원의 현물을 매수하며 신고가 경신을 이끌었습니다. 10월 한 달로 보면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로 5조 3천억 원을 사들였고요.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로 3조 5천억을 담았습니다. 네. 두 종목에 다 몰렸네요. 10월 한 달 동안 코스피가 무려 19.9% 거의 20% 올랐는데 이런 상승 얼마나 드문 일인가요? 정말로 역사적인 랠리였고 우린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21세기에 한 달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이 2001년 1월에 21.5%였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시장에 외국인 투자 한도가 철폐된 1998년 이후로 보면 7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겁니다. 98년 이후에 다시 한번 구조적 성장에 대한 기대가 시장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98년 외국인에게 시장이 개방된 이후 굉장히 지금 높은 수익률을 이번에 또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큰 상승이 있고 나서의 흐름 어떨까요? 2000년 이후로 한 달 기준 10% 이상 올랐던 케이스가 20번 있습니다. 그중에 14번이 그 다음 달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으니 70% 정도 확률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10월의 경우에는 이틀 연속 지수가 시초가보다 낮게 끝난 적이 없었을 정도로 강했던 달이라서 이 강세가 11월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자, 10월 마지막 날에 삼성전자는 올랐는데 하이닉스는 내렸습니다. 그동안 같이 움직이던 시총 상위 1, 2위가 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을까요? 그동안 한국 시장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트럼프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하루 종일 우리 시장의 흐름을 좌우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AI 팩토리를 만든다는 소식에 SK하이닉스는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승한 겁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 좋은 소식이 있고 그 힌트는 AI, 로보틱스에 관련된 것이라고 젠슨 황 CEO가 발언하면서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협력 소식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 협력에는 약 4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한국 증시를 끌어올린 하루라고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이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AI하고 관련해서 반도체 생산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AI가 적용되는 회사로 수급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의 시작이 지난 금요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AI가 적용되는 사업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네. 젠슨왕 CEO의 말처럼 AI의 수요치가 늘어나고 있어서일까요? 반도체 D램 가격이 금값 오름세보다 더 컸다는 소식이 있네요. 예, 반도체가 금보다 더 귀한 시기가 왔습니다. 25년 3분기 D램 계약 가격이 전년 대비 171.8% 폭등했습니다. 동일 기간 금값의 상승세를 뛰어넘은 건데요. 10월 들어서 메모리 모듈 업체들이 돈이 있어도 물량을 못 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 메모리 대형사들의 재고가 바닥나서 아예 가격 견적을 내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DDR5 D램 칩 공급을 받으려면 11월 이후 새롭게 주문 대기열에 등록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네. 외신에 따르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2년에서 3년짜리 중장기 D램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아마도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 26만 개의 GPU를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줬을까요? 기존에 확보해둔 4만여 개의 GPU에 이번에 공급받게 될 26만 개를 더해서 약 30만 개 수준이면 확보되는 물량이 세계 3위 수준이라는 하정우 AI 수석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 산업군에서 개발을 하려고 해도 재료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공급 약속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많은 재료를 갖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번 SK하이닉스의 예처럼 기술력이 2위에 있다가 글로벌 1위의 기술력을 갖추게 되면 가파르게 주가가 오르는데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자, 잠시 후에는 11월 첫 장이 열립니다. 오늘 주식시장 흐름 그리고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뭘까요? 아침 6시에 끝난 코스피 야간 선물이 0.42% 내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권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의 시작은 주말간에 있을 이슈들을 대비해 금요일에 매도해둔 자금들이 다시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장 시작 후에 시장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 시장은 시초가보다 높게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증시 예탁금 또한 10월 말일 기준 85조 원까지 늘어난 상태라서 11월 첫 영업일 10월의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동안 뭐 끝을 모를 정도로 올랐던 금값이 이제는 4,000달러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네요. 예, 국제 금값은 0.54% 내린 온스당 4,002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60%가량 상승한 금값이 10월 20일 이후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겁니다. 조정의 가장 큰 원인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 회의에서의 금리 인하는 미리 정해진 결론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네. 금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금값이 오르게 되는 원인인데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불확실해지면서 금값 또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율은 어떻습니까? 원달러 환율은 보합권에서 마무리하며 1,43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반도체 관세에 대한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나 농산물 개방 등의 세부 사항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주재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날씨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문 열고 들어오시는데 공기도 차가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너무 추워요. 네, 월요일마다 초겨울처럼 추워지고 있는데 네. 서울에도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서울과 인천, 경기 일부와 대전, 세종, 충청과 전북과 경북 등 많은 지역에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한파주의보는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크게 하강해 3도 이하일 때 발령됩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전북 무주, 덕유산이 영하 8.7, 강원도 철원군 임남면 영하 4.8, 경기도 파주 영하 3.8도까지 곤두박질했고요. 서울도 0.5도까지 뚝 떨어져 올가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13도, 춘천, 강릉, 청주와 대전 14, 전주, 광주, 대구가 15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네, 저는 아직 옷장에서 패딩, 세탁한 패딩 그 비닐 커버 벗기지 네. 않았어요.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이번 추위가 얼마나 갈까요? 오래 갈까요? 아니면 짧게 갈까요? 네, 추위는 이번에도 오래 가지는 않겠습니다.
이 내일 아침까지 평년보다 춥다가 내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이 추위는 금세 누그러지겠습니다. 이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최근에 주 초반은 좀 춥고 중후반은 온화해지는 일종의 사만사온의 날씨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 나타나는 날씨 형태로 이 북서쪽의 찬 대륙 고기압이 추위를 몰고 온 뒤에 사흘 정도 지나서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당분간 급격한 기온 변화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비 예보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일단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경북 남부 동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동해안과 부산, 울산, 남해안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늦은 오후 사이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당분간 다른 지역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담이 경주 선언을 채택하며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한미 미중 정상회담으로 전 세계가 주목했던 외교 슈퍼 위크도 끝났는데요. 성과를 놓고는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회 외통위원인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에이펙 얘기에 앞서서 먼저 정치권 현안부터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는데요. 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름을 그동안에는 재판중지법이라고 했는데 국정안정법으로 바꿔서 부르겠다면서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왜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공식적으로 거론했다고 보십니까? 모양새는 안 좋아요. 그거를 처리하는 것은 이제 사법부에 이제 우리 국회에서 뭐 법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꿔버린다. 이렇지만 사실상 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보면 이 종지를 그 정지를 시켰어요 다. 정지. 네. 그래서 민주당이 생각해야 될 거는 5년이고 뭐 늦어도 10년이고 뭐 앞으로 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정권이. 네. 그때 가서 무문항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의 그런 뭐랄까요 속심이라고 그럴까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꼭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이미 지금 그게 좀 뭐랄까요 현직 대통령의 문제가 재판받았던 거 이미 좀 연기가 다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구태가 그렇게까지 또 법까지 통과시키는 것이 지혜스러운 일인지 그거는 우리가 국회에서 소수기 때문에 그냥 사실 민주당 마음이죠. 그분들이 표수가 많기 때문에 네. 1년 반 동안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좀 잘 생각해봐라 이 말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5개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 군부를 떼니까 우리 끌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뭐 거기에 또 이제 대장동 사람들이 이제 중형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얘기합시다. 그 문화원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내가 대사관에 한번 물어봤어요. 미국 대사관에 미국 초청 받을 수 있냐, 네. 갈 수 있냐, 네네. 그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뭐 대통령이나 총리 되면은
그런 것이 기준이 바뀐답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서 그 뭐 비자나 그 방문 같은 게 과거에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기 전에는 기준이 좀 빡센데 네. 뭐 높은 자리에 들어가면은 그것도 그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 방문을 지장을 안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글쎄요, 나라마다 법이 다르지만 그 높은 직책을 맡고 있으면은 그 연기되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구태여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억지로 그 합의하지 않고 막 강제로 통과시킨 것들이 오래 후에 보면은 악재가 될 수 있고 또 민주주의의 우리 기본 민주주의의 뭐랄까 석연치 않는 일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네네. 그래도 열려 있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우린 이번 정기국회에 할 수도 있다라는 네, 의지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국익에 대해서 네네. 나는 정쟁에 지쳤어요. 싸우고 그런 거. 내가 조 장관 우리 그 조현 장관님도 에이펙 전날 네. 네네. 우리가 아침 새벽 변기로 들어왔는데 내가 의사로 내가 발언 하나 했어요. 네. 에이펙에 빨리 보내줍시다. 이거 저 국감 이거 하는 거 그만합시다. 밤늦게까지 한다고 해서 뭐 잘했다 소리는 그 옛날 생각이다.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이익이 뭔지 네. 요번에 너무너무 협상을 잘했어요. 네. 제가 야당입니다. 네. 또 저희 아버지가 인천에 들어왔고 외삼촌이 장진호에서 싸웠고 할아버지는 국가유공자고 그렇지만 잘한 거는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요번에 협상은 뭐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 더 빚을 저 미국한테 줘야 될 돈을 더 깎아야 되는데 네네. 그렇지만 그 핵잠수함 얘기는 신의 한 수예요. 제가 1년 반 동안 플루토늄 농축을 우리가 해야 된다. 북쪽은 그 핵폭탄을 가졌기 때문에 예예. 우리도 해야 된다고 IAEA하고 NPT 탈퇴하려면 너무 복잡해요. 굉장히 손해가 많아요. 네네.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플루토늄 농축이고 일본은 플루토늄을 몇천 개 폭탄을 만들 양을 농축해 왔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우방이고 일본은 미국이 점령한 나라예요.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 위성락 실장도 잘 알아요. 제 의견도 알고. 네. 그런데 요번에 공개적으로 대통령께서 딱 던진 게 네. 우리 핵 잠수함 그 하고 싶다. 그거 트럼프 방식이에요. 공개적으로 던진 게요. 네. 그 트럼프식으로 협상한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또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핵잠수함에 플루토늄이 들어가요. 언젠간 처음에는 미국에서 공급받겠지만 언젠간 우리가 이제 플루토늄 그러면 핵폭탄도 만들 수 있는 준비 운동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 오히려 우리 야당 보수에서 했으면 난리 난데 진보 성향이 있는 우리 민주당에서 정말 잘된 일입니다. 잘하신 거예요. 나는 우리 당에서 욕을 많이 먹겠지만 요번에 그 핵잠수함 얘기는 아주 대찬성입니다. 네.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면요. 저희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핵 잠수함에 사용할 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얘기한 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라고 갔습니다. 그래서 위성락 실장이 이후에 브리핑한 걸 보면 우리는 연료를 요청을 했는데 핵 추진 잠수함으로 왔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뭐 지금 나오는 소요 시간이 한 10년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이 과정에서 앞으로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 뭐를 잘 챙겨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들어요. 최고예요. 미국 배 못 만들어요. 이거는 트럼프가 약점을 잡힌 거예요. 아, 배를 우리가 건조를 이제 한화 도움 받아서 뭐 현대 뭐 삼성 뭐 건조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걸 양보한 거예요. 거기에 또 우리 그
트럼프가 요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도요. 3,500억 불인가? 뭐 네. 거기도 3분의 1 정도를 또 이것도 굉장히 지혜스러운 거예요. 그 뭐랄까요? 건조하는 대로 돌렸어요. 그 돈을. 네, 조선업 협력으로. 네. 예. 크게 봐야 됩니다. 그걸 돌린 것은 또 역시 우리가 다 미국한테 양보한 게 아니고 그게 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 배를 우리가 건조하는 대로 돌렸기 때문에 그것도 일본이 지금 엄청 배합하고 있는 거 아세요? 일본이 훨씬 더 양보를 많이 했어요. 네. 객관적으로 큼직하게 통 크게 보면 일본이 요번에 굉장히 배합해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오늘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누구를 칭찬을 더 하고 싶냐면요. 네. 국장 차관 아, 네. 대한민국 관료들이요. 물론 장관님들도 다 잘했어요. 잘했는데 특히 그 젊은 친구 그 누구예요? 협상한 누구예요? 그 아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산업통상부 장관을 예.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너무 잘했고요. 네. 또 조현도 칭찬받아야 그 우리 위성락도 칭찬받아야 되지만 우리나라에요. 그 받쳐주는 관료들이 욕을 많이 먹지만 국장 차관급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한 번은 좀 알아줘야 돼요. 이분들. 네. 네. 그러니까 100% 정치 성향을 가진 네. 정부가 아니고 관료들이 요번에 좀 뒤에서 뒷받침을 잘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네. 크게 칭찬하신다고 거론하신 김정관 산업부 장관. 예, 그 김정관 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아니 본인한테 미안하죠. 내가 갑자기 네네. 우리 김 장관을 그런데 이제 이름을 잠깐 굉장히 잠깐 지금 했어요. 높이 평가하고 계신데 네. 아직 한미가 어떤 내용을 합의했는지가 문서화된 자료로는 안 나왔잖아요. 상관없습니다. 대통령이 입에서 뱉었어요. 트럼프가 자기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네. 나머지는 가서 이제 몰아붙이면 돼요. 이 약속하지 않았냐? 뭐 그거는 작은 세부 사항이지. 뭐 러트닉 상무장관이 뭐 반도체 협의한 적 없다라던가 뭐 이런 발언은 별로 못해요. 중요하지 않다. 못해요. 못한다. 못해요. 그런 얘기 못해요. 네. 트럼프를 트럼프식으로 다뤄버렸어요. 잘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쉽다는 것은 아쉽다는 것은 네. 뭐 연기시킨 것도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네. 정권이 또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네. 빚쟁이가 쫓아다닐 때 야 10년 후에 갚을게. 이런 생각으로 사실 빚쟁이 아니에요. 우리 빚이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된 트럼프의 요구예요. 따지고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계산해 봤는데 전체 액수가요. 대한민국 국민 1인당 뭐 2천만 원이가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좀 미뤘다는 거. 밀고 조선업에 됐다는 거. 또 거기에 합쳐서 핵 잠수함 건조까지 오케이 났다는 거. 그리고 중국에게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그 내용을 읽어봤는데 네네. 뭐 시진핑 주석에게도 우리가 분단된 나라에서 이럴 수밖에 없느냐 대통령이 한마디 했는데 네네. 그거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거요 그냥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이거 그 미국이 그 중국하고 협상해서 수교 맺을 때 보수가 있습니다. 그 키신저 공화당. 네네. 그 어쨌든 수교 튼 거 잘한 거예요. 네. 지금 요번에는 민주당이 저는 원래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광주항쟁에서 통역했지만 제 생각은 왜 제가 또 오늘 밝힐게요. 왜 제가 진보를 싫어하냐면 좀 로맨틱해요. 너무 낭만적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잘하면 핵도 뭐 북쪽이 포기할 거다. 김대중 대통령이 시장 경제에 튼튼한 안보에서 협상해야 된다. 그의 저 주장이지. 네. 근데 요번에 네. 공교롭게도 네. 그래서 제가 거의 쇼크에 빠졌어요. 핵 잠수함 얘기가 딱 초기부터 딱 나오니까 저거는 정말 고단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후속 절차와 관련된 얘기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제 대미 투자 후속 절차 논의 과정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데 이 과정에서 어떤 점을 잘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따져봐야죠. 네. 저는 법률적인 거는 모르겠는데 미국 의회에서도 미국 예를 자꾸 들어서 좀 그렇지만 뭐 구라파도 영국도 그래요. 그 어디까지가 대통령 권한이고 외교에 어디까지가 국회에 예산이 들어간 건 국회에서 해야 되느냐 늘 이게 줄달리기 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따질 건 따져야죠. 따져야 되지만 또 말씀드리는데 따져봐야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쪽수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따져봐야 민주당이 그냥 통과시켜버리면 끝이에요. 저요 앰뷸런스법 하나 통과시킨 거 기분 좋고요. 네. 그 남북 관계에서 인도적인 지원 제가 보수지만 보수당에 있지만 북쪽에 인도적인 지원을 참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과 그 정부를 좀 분리해서 북쪽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랄까 대한민국과 남북 관계 또 북쪽 국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사람인데 우리가 그 국민을 보살필 헌법에 그 묶여 있는 헌법에 지정되어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통 크게 보려고 그러고 우리 당으로부터 내가 국감 같은 거 할 때 소리 안 지르고 이번에도 제가 그랬어요. 소리 좀 그만 지릅시다. 캄보디아에 가서 제가 국감 갔는데 4급 대사 대리를 놓고 여야가 다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문제가 뭔지 해결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찾아야지. 그리고 거기 교민들이 지금 난리예요. 왜냐하면 네. 사람이 안 와요 한국에서. 그 교민들이 부도 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도 준비한 질문이 있으니까요. 아유 뭐 하세요. 네. 뭐 미안합니다. 한중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중 한중 정상회담도 우리가 이제 밀실에서 무슨 대화가 일어났는지 모르죠. 그리고 중국도 굉장히 비밀에 쌓인 나라예요. 미국 트럼프처럼 막 공개적으로 무슨 얘기하고 그런 건 없지만 그 한중 관계가 미중 관계가 좋아져야 네. 뭐라고 하나요? 고래 등에 새우 등이 안 터져요.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그리고 먼 앞날에는 남북 통일되면 스위스 같은 나라가 돼서 중재를 해야 돼요. 그런 대국들의 그 갈등을 양쪽 한 발씩 물러서게 하고 푸는 역할을 대한민국이 7대 강국입니다. 굉장한 나라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이 얼마나 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궤도국들이 다 우리를 담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따로 한중 문제도 중요하지만 중미 문제가 좀 그 완화될 수 있는 방법들.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히터리움도 그렇고 네. 뭐 반도체도 그렇고 다 우리하고 직접 연관이 돼 있어요. 네, 네. 우리는 수출해야 살아요. 그런데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게 되면 우리가 수출에 지장을 줘요. 사실 복잡한 얘기지만 간단한 얘기입니다. 네. 근데 지금 핵 추진 잠수함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북한의 반응은 역시 예상됐던 대로 과히 좋지 않아요. 한반도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한 개꿈이라고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또 이런 반응을 내놨거든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사실 END 이니셔티브도 내놓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가야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북한이 심하게 질타를 안 했어요. 생각보다 심하진 않았다. 굉장히 약한 거예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트럼프와의 가능성을 문을 닫고 싶어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네. 제가 북쪽을 많이 갔는데 이거 좀 조심스럽지만요. 반미 감정보다 북쪽에 반중 감정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럽디다. 그럽디다. 왜요?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거를. 네,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유를 좀 간단하게라도. 네. 중국이 이제 유일한 파트너인데 네. 이제 예를 들자면은 네. 김대중 대통령 때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 우리가 자원을 파는데
제값을 좀 받았는데 그 남한하고 이렇게 뭐랄까 남쪽하고 교류가 될 때 네. 그냥 우리가 억울하게 너무 많은 자원을 헐값에 넘겨준다. 네네. 이런 좀 억울함이 있어요, 그분들이. 아, 네. 예. 그리고 그분들이 그 아무래도 중국이 워낙 세니까요. 미국도 큰 나라고 세니까 그 밉잖아요. 어떤 때 그냥 저도 광주 항쟁 끝나고 나서는 엄청 미국을 미워했어요. 제가 얼굴이 미국 사람 얼굴인데 그렇게 그 뭐랄까요 미운 짓을 하잖아요. 그때 전두환 정권을 지지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냥 너무 덩치가 크고 너무 또 중국이 발전을 했고 80년도까지는 북쪽이 중국을 앞섰어요. 그런데 네네. 80년도 그러니까 70년도 말 80년도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막 다 뒤집어졌죠. 그러면 지금 북한 반응이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잖아요. 지금 어떤 전망들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내년 4월에 지금 미중 정상회담 다시 하겠다. 그래서 중국에 가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그때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오가는데 예. 의원님 보시기에는 북미 대화는 어떤 방식으로 재개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민학교 북쪽에 네. 모든 국민학교 초등학교 앞에 네네. 미국 방송에 미안합니다. 미국 놈을 6.25 때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영웅으로 초상화가 있어요. 네. 모든 학교. 네.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다 미국 탓이에요. 네. 북쪽은 적이 필요해요. 자기 내부에서 뭐 잘못돼서 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일단 우리도 앉아서 원조하러 가고 도와주는데 5분 10분씩 제국주의의 봉쇄 때문에 못 산다. 이런 과정을 아침 회의에 겪고 누가 욕 한 번 하고 누가 그걸 받아 적고 그다음에 진행해요. 네. 회의가.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 자체가 아주 네거티브하게 나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을 금방 해놓고 뭐 좀 방조해 주시오. 뭐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네, 예. 그래서 이제 시끄럽지만 그 시끄럽게 한 거를 너무 귀담아 그건 정치적인 표현이라고 그럴까? 그쪽에 묘한 정치가 있어요. 자기 국민들한테 일단 미국과 남쪽을 욕해놓고 출발하는 거. 그거 조금 큰 형님 자세로 네네. 너무 그렇게 거기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정도가 안 세면 아 요번에 좀 약했네. 나는 오히려 이렇게 받아들였네. 네. 그러면 좀 내년도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00% 만나요. 나는 2월 안에는 만날 거리라고 봐요. 내년 2월이요? 예, 지금부터 2월 안에 그 사회는 그 김 총비서께서 뭐 다 뭐 결정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막후에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요. 네. 굉장히 느려요 결정이. 그리고 그 좀 변형된 토론 문화가 있어요. 뭐를 뭐 던져놓으면 한참 뒤에서 나이 든 사람들이 그 반응을 보이는데 네네. 조금 우리는 빨라요. 또 한국 사람이 좀 급해. 네. 자동 판매기 커피잔을 손을 넣어서 잡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 그 우리가 조금 템포를 낮춰야 돼요. 네. 정동영 장관한테도 뭐 여러 가지 좋은 막 차고 나가려고 그런 건 다 좋은데 제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사석에서 만나면 북쪽하고 너무 이렇게 뭐랄까 너무 빨리빨리 가면 안 돼요. 네네. 그리고 지금 남북 관계가 신뢰가 저는 이제 우리 그 시장 경제에도요. 북하고 긴장 완화가 되면 사실은 경제가 불안감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 기업인들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네. 관계를 그러나 로맨틱하게 뭐 우리가 그들한테 잘해주면 핵을 금방 포기하겠다. 아이고 그거는 아니에요. 네. 2월에 만날 거라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여야가 다 걱정해야 될 거는 트럼프가 우리 정부를 패싱할까 봐. 자기네끼리 만나서 네네, 북쪽은 그냥 우리는 두 개 국가다. 우리는 뭐 통일 필요 없다. 요즘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건 어떻게 미국과 같이 참여를 할 건가. 남북 관계 완화되는 거에 북미 관계의 이 공식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서 예산국회 얘기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세요. 이번에 예산 규모가 728조 규모고 민주당은 이 규모의 예산을 원안 사수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이 내놓은 예산안 중에서 가장 삭감해야 될 1순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제가 뭐 외교 쪽만 캄보디아 사건 뭐 이런 거 보느라고 다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네네. 않았지만 네. 근본적으로 없는 돈을 네. 국채를 발행하고 뭐 예. 빚을 내고 쓰는 것은 저희 후손들한테 네. 우리 자식 나이 우리 손자 손녀 나이 네네. 된 사람들한테는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당에 관계없이 지금 뭐 걷어들이지 않은 돈을 쓰는 것은 네. 그러니까 세금에 맞춰서 자꾸 줄이고 예산을 깎고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니까 네. 이 중국이나 미국은 통화 양이 워낙 크니까 좀 그런 걸 해도 쿠션이 되는데 우리는 금방 영어로 표현하면 stagflation 바로 불경기와 인플레이로 네. 갑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뇨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적재입니다. 오늘은 민수님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저의 오랜 로망을 이뤘습니다.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 전동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편의 차량 덕분에 캠핑 장비와 텐트까지 무거운 짐도 쉽게 옮길 수 있었습니다. 캠핑장 밤하늘에 뜬 빛나는 별, 모닥불 소리와 가족들의 웃음소리까지 그날 저보다 행복했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1열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 출근길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춥습니다.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효된 서울을 포함한 일부 중부지방과 전북, 영남 서부 지역에도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철원과 봉화 영하 2.7도, 파주 영하 2.5도, 제천 영하 2.3도 등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권으로 내려가 있고요. 현재 서울은 0.7도로 어제보다 7도, 평년보다도 6도가량 낮습니다. 출근길에는 패딩이나 두꺼운 코트를 입으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3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오래가지 않겠고요.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날은 춥지만 전국 하늘은 쾌청하겠습니다. 오전에 경북 남부 동해안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0.7도, 전주 2.9도, 대구 4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13도, 전주와 대구 15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0.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났습니다. 한미, 한일, 한중 연쇄적인 다자 외교를 이재명 대통령이 마쳤는데 먼저 종합평가 해야 되겠죠? 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집권당입니다. 집권당이 먼저. 네. 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제가 여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우리가 지난 12월 3일 1년 전에 저 비상계엄 그다음에 내란 또 대선까지 거치면서 탄핵과 대선을 거치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양자 외교, 다자 외교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한 6, 7개월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소위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랄까요? 우리나라 국가가 정상화돼서 외교 무대 정상적인 국가로 복귀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자리였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다자주의에서의 한국의 외교력을 훌륭하게 보여줬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회담 또는 한중 정상회담 등등을 통해서 또 특히 엔비디아하고의 GPU 확보 등등 이런 정치 외교는 물론이고 경제 통상 등 그다음에 또 AI와 같은 미래 첨단 기술 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많이 확보한 실익까지 챙긴 그러니까 명분과 실익을 모두 챙긴 다자 정상회담, 에이펙 정상회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김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그래도 경주 에이펙에서 에이펙 정상 이제 이 합의문이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도 있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합의적 언어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죠. 네. 그 말은 특히 이제 한미일이 또 이제 특히 중국과 이런 각자의 셈법과 또 계산 또 관계 이해충돌 이런 문제가 복잡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상당히 이 에이펙 기간에 이런 정상회담들이 상당히 그래도 원만하게 진행됐고 그런 측면에서 그 판을 이 큰 장을 열은 주체국 한국의 그런 다각적인 노력이 여러 형태로 평가는 받아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큰 장이 들어서기 전에 바둑용어로도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지만은 네. 그래도 한미 간의 이 만일 간시 협상이 이게 마무리되지 않고 이 큰 장을 갖다가 어떻게 그 많은 또 장보러 오는 손님들에게 이 큰 장이 들어섰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미 간에는 그래도 막판 그런 극적인 합의를 도출해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다만 이 부분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7월 30일 한미 정상회담도 합의문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된 협상이었기 때문에 합의문이 필요 없다. 그렇게 이제 국민들을 설득 안심시키고자 했던 그런 성과를 자랑하고자 했던 그때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의 그 경솔함에 대해서는 다시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이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까지는 또 넘어야 할 산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야당하고도 긴밀한 소통을 하고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그런 가운데 이 합의문이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계속해서 깜깜이로 잘 됐어, 잘 될 거야. 또 이번에 APEC에서 정상이 다 합의됐다고 이야기했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 대신 합의문 기다려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네. 그렇지만 이제 네. 또 막판에 또 이렇게 또 핵 추진 잠수함 이런 승인 부분은 상당히 그동안 특히 보수 진영에서도 30년 넘게 핵 추진 잠수함을 갖고자 했던 그런 다각적인 노력에 어찌됐든 간에 뭐 미국 대통령이 뭐 어떤 형태로든 승인의 입장을 가졌다는 것은 상당히 진위불허하는 입장이죠. 물론 앞에 계신 우리 홍익표 대표님은 상당히 평화주의자니까 대한민국이 핵 추진 잠수함 이런 거 가져오면 군축 경쟁이 이렇게 돌발될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 원칙적인 뭐 입장을 가지시는 분인데 그래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좋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걸요. 네. 뭐 이번에 잘 된 거로 네네. 봐요. 핵 잠수함 문제도. 합의문 얘기를 좀 하셔서 그 예. 얘기를 먼저 조금 하고 지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대통령실에서 계속된 설명이고 그게 이제 합의문인지 아니면 이른바 설명 자료라고 저희가 번역하는 팩트시트인지 뭐 MOU인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건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후속 조치가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이제 국회 비준 동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대미투자 특별법이니까 이거 당연히 국회로 가야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의 여야 상황을 보면 이게 과연 원만하게 처리가 되겠느냐라는 또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한미 관계 그 합의 내용은 반드시 이제 합의서 형태로 그 문서 형태로 돼야 되죠. 일종의 이제 한미 간의 그 외교 협상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과거 FTA 합의문처럼요. 네. 그렇다면 정부의 국회 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우리가 저 외교 문서 관련된 법에 따르면 그 중대한 국가 안보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국가 재정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국회 동의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 매년 200억 불 해서 10년 지금 그 합의 그 발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2천억 불의 사실상의 국가 재정이 움직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당연히 국회 동의는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앞으로 합의 문서 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합의의 큰 얼개는 만들어져 있지만 골가는 구성돼 있지만 양 정상회에서 아마 디테일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측이 밀고 당기기가 있을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외교 관계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협상에 뭐랄까요? 완전히 문이 닫힌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하게 갈 수도 있고 좀 더 불리하게 갈 수 있는 측면도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이제는 우리 외교안보팀의 협상력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양국 대통령이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야당의 동의 여부라고 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동의 안 하긴 어려울 거로 봐요. 이게 어느 게 국익이냐의 문제인데 물론 매년 200억 불 가까이 금액을 10년에 걸쳐서 2천억 불이 지급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200억 불이라고 하면 연간 28조 지금 환율 기준으로 하면 네, 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우리 예산이 대략 한 700조가 좀 넘기 때문에 네. 그 예산에 보면 뭐 거의 0.3% 4%쯤 되는 비중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상당히 큰 비중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부담에 대한 분명히 위험은 부담은 있지만 국민적 부담은 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대미 수출이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또 바이오 등등 우리 관세 문제에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 그리고 또 한미동맹의 큰 축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 문제를 그러면 야당이 동의 안 해서 물론 야당이 동의 안 한다 해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야당이 반대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질문을 좁혀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이제 뭐 양자회담 얘기 전에
경주 선언이 이제 11월 1일 날 채택이 됐어요. 사실 이 선언이 채택이 될까? 불발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다자 무역에 대한 미국의 지금 최근에 그 보호 무역주의 기조 이런 것 때문이었는데 이 공동 선언이 채택이 돼서 우리가 상당히 외교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특히 이제 경주 선언에서는 이제 제가 아까 뭐 이런 합의적 언어가 그래도 네. 공동으로 이렇게 다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은 21개국 어느 한 국가라도 네. 이런 선언문을 갖다 실질적으로 찬성을 하지 않으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 합의문 채택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APEC의 주 회의는 참석을 안 하고 일찍 자리를 떴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배려와 동의가 있었다.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다자간 협상 자체를 갖다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자유무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지금 미국의 관세 전쟁을 벌리는 부분이 배치된 내용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정 부분 미국 측에 그래도 뭐 좀 이해가 된 것이고 또 뭐 중국의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또 이제 이 또 동아시아권에 또 이런 새로운 무역 질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또 일정 부분 또 반영이 됐다. 또 한국으로서는 이제 특히 K컬처 이런 K 이제 문화 산업 이런 부분들이 이 경주 선언문에 담아냄으로써 앞으로 이 부분도 이제 전 세계 국제화의 어떤 새로운 모델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또 이제 진행이 된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경주 선언에 상당한 뭐 의미를 담아볼 수 있는 내용이죠. 네. 경주 선언의 그 다자에 관련된 정신이 이렇게 들어간 것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높이 보시는데 홍 대표님도 마찬가지 생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뭐 그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을 당한 것 아니냐 보입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네. 원래 에이펙이라는 게 89년도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90년대 초반에 이제 정상회담으로 처음에 외교부 장관으로 했다가 네. 정상회담을 격상된 건데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이제 WTO 체제와 지역 그 경제협력체 간의 상호 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에이펙이 추구한 것은 개방적 지역주의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WTO하고 같이 한 묶음으로 이해를 했어야 됐고 네, 실제로 네, 네. 외교부 장관 회의에서는 요번에도 WTO에 대한 정신을 그 확인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정상회담에서 빠졌는데 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 만약 그렇다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양자주의에 대한 정면 으로 이제 충돌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경주 선언 자체가 될 것이냐에 대한 회의도 있었어요. 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경주 선언문 최종적으로 그 합의문을 정상 합의문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한국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외교력이 발휘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총론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관세 협상에 대한 평가 몇 점 주시겠습니까? 김 대표님. 뭐 이 부분을 점수로 가지고 매기는 거는 좀 그렇죠. ABCD로 할까요? 저는 뭐 굳이 점수를 보여하면은 네. 한 55점에서 60점 사이 그렇게. 낙제점 면한 수준인데. 낙제인데요. 55점이면. 아니 뭐 거의 그래도 이제 뭐 낙제점은 면하는 수준이죠. 60점. 왜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한미 관세 협상에 있어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결국은 마지막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다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그 밤 사이에 이제 아침 일찍 미국 국민들에게는 6천억 불을 한국에서 땡겼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소설 계정을 통해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6시 30분에 이제 원자력 핵 추진 잠수함을 자기는 승인한다. 단 미국의 필라 조선소에서 이걸 건조해야 된다. 필리 조선소에서. 예. 네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즉 이 말은
이 한미의 경주 공동선언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이나 또 북핵, 한반도 이런 평화 등에 대한 기존의 이제 공동 보조를 재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를 부여해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육자 회담의 그런 새로운 돌파구가 될 만한 그런 소재를 제공하지 못한 점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또 정상 간의 가장 높은 수준의 이제 이 공동 문서가 공동 선언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공동 선언 채택은 이제 한미 간에 앞으로 상당히 큰 이정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 선언을 하면서 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결론은 완전하게 이야기를 다 서로 정말 큰 충돌이나 오해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협상이 다 마무리되고 이 공동 정상 간의 공동선언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합의문도 나오고 이게 상식적인 내용이고 절차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아까 말한 6천억 불 이야기했죠. 우리는 분명히 3,500불이고 2천억 불은 10년간 쉽게 말하면 본을 투자인데 그리고 1,500불은 마스가 그러니까 네네네. 결국은 조선을 통한 우리가 투자고 그런 건데 지금 반도체만 보더라도 원래는 이게 7월 30일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최애국 대우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합의 같은 경우는 최애국 대우가 아니라 대만 수준이라 그랬단 네. 말이에요. 예?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고 그 이후에 그러면은 핵추진 잠수함을 갖다 승인을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만드는 거야? 한국에서 만든 핵추진 잠수함은 이제 아니고 결국은 자신들 필리 조선소에 그런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기 위한 그 필리 조선소의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3년에서 5년 걸려요. 그리고 엄청난 또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미국의 원자력 협정까지 이루어지고 미국의 또 그 법안까지도 또 통과가 돼야만이 네네. 그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과연 선언에 불과한 것인지 그러면 가장 한국 정부는 빠르게 정말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연료만 제대로 공급 승인을 받으려고 한 그런 기존의 입장에서 이걸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치기를 해버린 상태란 말입니다. 이걸 앞으로 한국 정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걸 남겨놓고 끝난 회담이에요. 알겠습니다. 홍 대표님은 일단 뭐 ABCD 100점 만점 기준으로 몇 점을 주시겠어요? 뭐 아주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최고 점수요? 제일 좋은 점수를 네네. 주겠는데 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이제 그 당연히 우리 김 대표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네. 통상의 정상회담은 이 보통 그 우리가 회담을 할 때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탑다운 방식은 정상이 합의하고 나서 그 합의문을 밑에서 정리하는 방식이 있고 네. 바텀업 방식은 밑에서 정리가 다 된 거를 위에 정상이 사실상 세레머니식으로 하는 건데 네네. 일반적인 정상회담의 형태는 과거나 지금까지 기존의 관행은 바텀업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관료들 또는 경제부처 관료들이 모여서 세부적인 내용이 다 합의가 되면 네. 그걸 이제 정상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모양 좋게 얘기하면서 덕담하면서 그 사인을 이제 사인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네네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방식이 좀 다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 관세 협상이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네. 왜냐하면 굉장히 그 우리 정부 측 대통령도 그러셨고 대통령도 모두 발언해서 관세 문제에 대한 언급을 안 하셨고 그다음에 여러 그 안보실장이나 외교부 관계자들이 나와서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가 된 것 아니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 합의하고 이제는 그 내용을 정리하는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이 된 거죠. 네. 그럴 때 앞으로 남은 과제는 그 내용들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 문제가 남아 있고 네네. 관세 협상과 관련돼서 다소 뭐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로서 최선의 선방을 한 거 아니냐. 자동차는 다른 나라 큰 경쟁국과 차이 없이 15% 정도로 정리가 됐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나 의약품은 무관세가 됐고 네. 그다음에 이 반도체 문제는 대만 수준 왜냐하면 대만이 우리 최대 경제 국가니까 대만 수준으로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일부에서 거론되는 게 트럼프가 6천억 달러라고 한 건 뭐냐 그러면 3천억 500억 빼놓고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던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구입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에너지하고 가스 이거는 뭐냐면 별도로 돈이 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하고 가스를 수입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것을 중동 국가나 뭐 이 과거에는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가스도 도입하고 그랬는데 이런 쪽으로서 도입을 할 건지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건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도입선이 바뀌는 것뿐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국방과 관련돼서 우리가 국방 부담을 하겠다. 네네. 그거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는 것.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그러니까 남아 있는 아까 얘기한 에너지 비용 1,000억 달러나 또는 국방비 비용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뭐 1년에 뭐 1,000억 달러, 2,000억 달러 드는 게 아니라 쭉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필요한 에너지를 수입하고 하다 보면 이 금액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추가적인 부담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것들에 대한 도입선을 좀 바꾸거나 수입선을 그다음에 아니면 무기 구입에 대해서 패키지들 같은 걸 해서 무기 구입을 좀 늘리거나 예컨대 우리가 핵잠수함 문제가 합의가 된다면 이 핵잠수함 자체도 미국으로부터 일종의 무기 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6천억 달러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 이 애교는 이제 국가 간의 해결의 도구예요. 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가 간 정상 간에 그렇게 큰 깊은 신뢰가 있으면은 그 국가는 상당히 비용을 줄여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많이 풀었지만은 네. 기존 정상 간의 신뢰를 확보하는 부분은 끊임없이 이제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이제 한미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제가 풀어야 될 난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2천억 달러를 10년간 분할해서 2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이제 투자하기로 했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정부는 내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제한적이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예안 보유액을 감소시키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자금 규모는 연간 150억 네. 정도 달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정책금융기관의 이런 예약 표시 채권 발행을 모두 포함해도 최대가 200억 달러예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합의에서 제시된 200억 달러 투자의 이미 그 한계선에 도달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예안 보유액을 그 허물지 않고서는 환율 안정을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에요. 결론은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선방하고 네, 기업들이 돈 많이 벌고 또 국내 경제가 좋아야만 이런 문제를 다 극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치가 안정돼야 되는 것이고 국민 통합 이런 게 중요한 건데 네. 지금의 이제 경주 에이펙도 회담 마쳤다 하니까 바로 사법 개혁으로 그냥 일방 통행식도 이제 거대 입법 권력에 또 이제 이런 폭주가 시작되는 이 측면이 이제 걱정된다 그 이야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게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 필리조선소에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위성락 실장이 이제 설명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양국이 좀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까지 이제 얘기 나왔는데 일단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기로 일단 얘기는 됐지 않습니까? 예. 이건 사실 우리 오랜 수건 사업이니까 좀 평가를 많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 94년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됐어요. 네. 그 오래전 수건 사업이죠. 네. 그때도 미국이 반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서 이제 미국 몰래 사실 러시아 기술까지 도입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중단됐고 네.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추진하다가 또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이 이렇게 밖으로 노출되면서 또 네. 중단된 사례가 있어요. 그로 이제 진보 보수 정권 가리지 않고 핵추진 잠수함, 핵연료죠. 핵연료 네. 추진 잠수함을 네.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것을 갖고 있는 나라는 NPT 체제에서의 핵 보유국 5개국 플러스 인도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일본, 호주 뭐 이런 나라도 갖고 오커스의 국가인 네. 그런 나라도 네. 갖고 있지 네. 않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끌어냈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딥스테이트란 말 하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정권과 관계없이 미국을 끌고 나가는 워싱턴의 관료나 싱크탱크가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은 아마 동의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계속 반대했고 앞으로도 이분들이
계속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했지만 아까 이제 그래서 그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얘기하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앞으로 얼마 안 남았고요. 이 딥스테이트는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추가적인 조건 또 어려움을 내걸면서 반대를 할 건데 다만 이번에 다행인 것은 처음으로 테이블 위에 올렸다는 거예요. 정상회담 테이블에. 그럼 앞으로 그 다른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다른 어떤 대통령하고 얘기할 때도 이거 당신들이 합의해 준 건데 빨리 해달라. 우리가 보유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계속 압박할 수 있는 우리의 이제 근거가 생긴 거죠. 정상 간 합의로요. 네. 그래서 다만 그 말씀하신 대로 필리조선서 그 정상화를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끌고 나왔어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빨리 해달라는 내용도 하나 있고 두 번째 입장은 아마 딥스테이트, 워싱턴의 딥스테이트를 설득하는데 불가피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 당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는 우리가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핵연료기관과 원료만 좀 주면 우리가 그걸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우리나라에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었겠죠. 의미였었죠. 네. 건조하겠다는 건데 네네. 그게 아니라 아예 그 필리조선소에서 결국은 일종의 우리가 무기구입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랄까 OEM 자체 생산해서 뭐 이렇게 일종의 핵심 부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현재 미국의 그 주요 그 전투기 수입할 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아예 그냥 수입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제품 전체를. 두 번째는 조립 생산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노후된 비행기나 그 뭐랄까 이제 생산 연령이 좀 오래돼서 미국이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면 일정 정도 그걸 기술 이전 허용해줘요. 근데 대부분의 최첨단 비행기는 기술 이전 허용하지 않고 무기만 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핵 추진 연료 잠수함의 형태는 미국 그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딥스테이트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그런 기술을 주는 것보다는 미국 내에서 생산해서 주는 방식으로 우회했던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저는 그래서 앞으로 그 어떤 방식으로 그 진행되는 그러니까 일이 성사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건 분명합니다. 한 4대 정도가 필요해요. 이게 한 번에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 핵추진 연료 잠수함을 확보하는 방식, 기간 그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규모 이건 그 다 협상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한 3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이 부분에 대한 3편을 너무 빨리 떠들었다. 이렇게 저는 좀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사실상 이게 군축 경쟁에 불을 지피는 그런 형태의 그것도 그동안 이제 이 보수 정치 세력들의 보수권의 이제 핵심 아젠다가 이제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된다. 이걸 상당히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강조했거든. 30년 넘게. 그런 측면에서 이 보수의 핵심 아젠다를 갖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에이펙 기간에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걸 갖다가 그냥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만든 그 정치적 의미가 저는 분명히 있다 봐요. 그동안 대한민국의 여야 뭐 이 정치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도 원자력 핵 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은 많이 나왔지만은 정상이 대놓고 그것도 한미 간에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대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건 거의 상상을 정말 하기 초월한 그런 어떤 입장이 나온 거예요. 지금 계속 얘기하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방이었기 때문에 또 올릴 수 있었던 거니까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그동안 실무적으로는 웬만큼 협의가 됐기 때문에 서로 이런 요구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하룻밤 사이에 또 거기에 대한 하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는 여기 역시도 이제 악마요는 디테일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한국이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되겠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부터 중국 측의 입장을 갖다 시진핑 주석의 의지를 가지고 그 입장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당히 중국의 불필요한 경계와 또 상당히 앞으로 방해 이런 부분이 예상되는 이 문제 이게 이제 외교 안보적인 측면의 큰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문제. 세 번째는 이제 산을 넘어야 되는데 원자력 협정 개정을 근본적으로 이제 하든지 안 그러면 미국 내에 이거는 홍익표 대표님 말씀대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앞으로 부르는 것도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은 핵무기를 가진 잠수함을 말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런 게 맞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이 앞으로 어떻게 이 법률과 함께 이걸 네. 동의 절차를 구할 것이냐. 무기 수출 이거 원자력 잠수함의 이 무기 네. 수출은 이건 미국의 동의가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네. 전격시사 잠시 후 2부에서 좀 계속 이따 토론 하시죠. 이어가겠습니다. 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본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김성태 대표님, 네. 지금 후속 협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언급을 해주셨는데 마무리 좀 해주시죠. 그렇게 하죠. 10월 30일 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루스 소셜에 네. 한미 군사 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졌다. 또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그렇게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그런 디젤 잠수함을 대신해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었어요. 네. 이제 그 전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에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 이랬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인데 여기에 하루 만에 이제 하답을 한 겁니다.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그 대신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를 해라. 네. 그 미국의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다. 즉 이 말은 한국이 이제 마스가를 통해서 필리 조선소를 포함한 미국의 조선 산업을 거대하게 부흥시키는 이 조건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결국 니네들이 그렇게 바라는 그런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다. 그 메시지가 뒤에 붙은 이 부분이 앞으로 시간이 상당히 이제 지리하게 또 상당히 어려운 난간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가지고 상당히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시 한국을 간세 협상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지고 압박이 될 공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네 가지 얘기만 짧게 하겠습니다. 네네. 우선 그 핵 연료 추진 잠수함하고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핵무기 탑재한 잠수함은 거의 100% 핵 추진 연료 잠수함입니다. 그러나 핵 추진 잠수함이 100%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네. 측면에서 우리가 그 지금 얘기하는 잠수함은 미국 같은 경우는 핵 추진 잠수함이 대개 한 10,000톤에서 20,000톤급 이상 가는 배들이에요. 핵 추진 네. 잠수함. 이건 핵무기를 탑재한 거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우리는 지금 그 우리나라 잠수함이 3,000톤을 조금 넘는 잠수함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핵연료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면 8,000톤급에서 한 10,000톤급 사이가 될 거예요. 네. 다만 여기에는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상태가 될 거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 핵 확산하고는 좀 다른 의미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첫 번째는. 그 두 번째 워싱턴의 딥스테이트 설득은 여전히 난제가 될 거예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워싱턴의 이단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딥스테이트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결국 트럼프 임기는 한정돼 있고 물러나고 다음 대통령이 왔을 때 워싱턴의 딥스테이트, 국방부 관료나 싱크탱크 뭐 또 이런 이 딥스테이트들이
그 트럼프의 합의를 그대로 이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네.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트럼프 때 아주 세분화된 문서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양국 간 의회 비준까지 받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의회 비준을 받아야만 확실한 거예요. 미국은 사실은 우리보다 더 엄격한 게 이런 핵추진 연료 잠수함 정도면 미국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 기준 우리 동의가 의회는 관계없어요. 이 네.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근데 미국 의회의 그 네.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미국 의회 동의를 받아놔야 이게 확실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봐야 될 건 필리조 선서 문제인데요. 저도 이 문제가 참 걱정돼요. 그러니까 필리조 선서가 정상화되기 위해 돼야 되는데 우리 한화에서 투자를 하지만 미국의 조선 산업이 가장 경쟁력이 떨어진 거는 결국은 여러 가지 인건비를 포함해서 비용의 문제에서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비용, 예를 들면 한국이나 중국에 의뢰했을 때 비용이 뭐 1억 불이다 했을 때 배 한 척에 여기 1억 3천 불, 4천 불 주고 과연 필리조 선수 할까? 하는 문제가 숙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가 이 마스카 프로젝트 할 때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일 거예요. 네. 비용 절감이. 네. 이게 잘 돼야 우리 핵추진 잠수함 문제까지 연계돼 있기 때문에요. 예. 네, 마지막 하나 진짜 저도 걱정되는 거는 이 동북아의 핵 확산과 군비 경쟁 문제는 좀 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갖게 되면 일본은 당연히 요구할 거고요. 네. 심지어 대만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중국이 걱정하는 거는 한국보다 대만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중국이 걱정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향후 외교적 대응이 어떨까 이런 게 걱정되고 아마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무장 전력화하는 문제가 사실상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쫓기 어려운데요. 우리가 핵 추진 연료 잠수함을 갖게 되는 순간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를 다 던진 거죠. 북한을 사실상 핵무력 국가로 인정하면서 우리한테는 핵 추진 잠수함을 주는. 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네. 어느 게 우리 국익에 맞느냐 이런 문제는 남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큰 숙제들이 사실 남아 있어서 하나하나 잘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한중 정상회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간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회담 전에 기대했던 게 이제 북핵 대응, 서해 구조물, 한안령입니다. 근데 이 회담 결과는 이 세 개가 얼마나 담겼을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이 회의 계기로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외교관에 대해서 웬만큼 다 우리 국민들도 네네. 전 세계 또 외교가에서도 네. 나름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미 한일에 이어서 마지막 이제 한중 정상회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이제 중국 국가 주석 같은 경우는 전략적 소통을 강조하자 이걸 이제 상당히 중요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전략적 소통이라는 것은 양국 현안이 이제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자는 그런 뜻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두 정상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양국 관계를 호혜적 안정적으로 또 발전시키자는 그런 원론적인 측면에서 공감이죠. 그렇지만 이제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중국하고 대립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실용 외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은 시진핑 주석에게도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하는 정도의 인정은 받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네. 그래서 이제 2016년 그러니까 사드 갈등 이후에 그 한중 관계는 계속 내리발길이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그런 회담이 끊겼던 회담에서 물론 시진핑 주석이 다음 차기 이제 개최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경주 에이펙에 당연히 와야 되는 상황이었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70조 규모의 그런 한중 통화 서퍼 이런 걸 또 연장하고 또 실질적 경제 협력 부분도 이제 또 웬만큼 이야기도 됐고 그렇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안령이라든지 또 서해 중국의 그 구조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접근 이야기도 사실상 제대로 꺼내지를 못했거든요. 여기에 또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 자체를 갖다 중국도 국제사회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는데 이번에 그 이야기가 쏙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사실상 물론 이제 이 한중 정상회담을 놔두고 북한이 또 이제 개국 꾸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상당히 그런 부분이 이제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중국은 지금 이제 그동안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된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다시 이제 중국이 또 원상히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 측면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이제 이 핵 보유는 국제사회에서도 그냥 인정 부리기로 그냥 중국이 실질적으로 자세 태도 전환이 이제 이번에 나는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비핵화 시진핑 주석이 이제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 이 비핵화 구상을 갖다 소개하고 또 대북 대화 재개에 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또 당부도 하고 또 중국 정부하고 발표한 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 핵심 내용들은 지금 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회계는 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서 한미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는 부분도 중요한데 중국의 여전히 눈치를 보면서 북한도 일정 부분 이제 핵 보유국으로 지위를 갖다가 살상 인정해주는 그런 이 패턴의 큰 변화. 그럼 앞으로 이 국제사회를 특히 유엔 안보리 중심으로 어떻게 또 설득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숙제를 이번에 가졌습니다. 네. 홍 대표님은 한중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뭐 처음에 이번 자리는 뭐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얻긴 쉽지 않은 자리였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그 얘기하신 대로 이런 문제를 왜 그 얘기 안 했겠나 싶어요. 우리 그 아마 실무자 차원에서 얘기를 했을 거고 합의 내용을 그 정상회담까지 그 담아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됐을 거로 봅니다. 근데 좀 각각의 사안들을 보면 이번에 큰 틀에서는 저는 뭐 한중 정상회담이 전략적 소통 등을 강조하면서 최근에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굉장히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그래도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이라든지 한중 관계 중요성을 양국 정상이 공유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뭐 진일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한한령 같은 경우는 저는 시기의 문제지 잘 될 거로 봐요. 잘 될 거로. 예, 이 한한령 문제는 최근에 네. 중국이 단계적으로 좀 푸는데 네. 그 여행 자유화 같은 문제도 좀 풀렸지 않습니까? 한 1-2년 사이에 그런 측면에서 한한령 같은 경우는 시간의 문제지 이거는 계속 막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이게 서해 구조물 문제는 조금 민감합니다. 이 문제는 그 중국도 그렇고 과연 근데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요거는 조금 더 민감하게 작용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 북핵 대응과 관련된 문제는 저는 사실상 이제 북핵 대응에 접근 방법이 바뀌어야 될 때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번 전승절 행사 때 북중러 3국 정상이 함께 모였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사실상 그 미국 반대 측에 있는 핵무기 보유국가 세 정상이 그냥 모인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의 인정.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이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을 사실상 이제는 인정하는 단계. 더 이상 비핵화나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는 쉽지 않다. 자기들 손을 떠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까지 핵보유국 얘기가 나오면서 더 이제 그런 문제로 좀 넘어가는 단계인데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이런 문제가 이제 그 노골화될수록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비대칭 전략에 따른 불안감이 남아 있고 더군다나 일본은 더 그럴 거고요. 그 등등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그 핵 확산 그다음에 군비 경쟁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도전과 위기가 같이 상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두 분의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싶은데 뭐 시간이 또 금세 지나가서요. 지금 이렇게 에이펙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해야 될 일도 많고요. 근데 이제 또 다시 이제 국회로 돌아오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늘 사법 정상화 TF 발족을 또 예고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중지법을 이달
이번 정기국회에서 할 가능성을 또 열어놨어요. 예. 정기국회 전망 간단히 해주시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APEC도 끝났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간시 협상도 일정 부분 마무리 지었다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이제는 이제 국회의 시간을 또 만드는 것 같아요. 이 국회 시간에는 당연히 이제는 정청래 대표가 그걸 주도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그 미명 속에서 검찰은 실질적으로 해체 쇼가 끝났고 이제는 제일 권력 집단으로 이제 민당이 보는 사법 개혁을 이제 손대는 건데 이 사법 개혁이라는 것은 결론은 대한민국 헌법의 상권 분립을 이게 어떻게 보면 훼손시킬 수 있는 엄청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국민적 공감과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접근해야 될 사안이지 민주당의 입장을 민주당만의 방식으로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홍 대표님. 그 두 가지인데 먼저 재판중지법 관련돼서는 이것은 대법원이 빨리 좀 정확하게 입장을 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아는 대법원의 입장은 84조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이 속개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마치 각급 법원에 떠넘기다 보니까 판사들은 원론적으로 하면서 어떤 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정리하면 재판중지법을 만들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84조 해석이 그렇다라고 대법원이 결정을 하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법개혁과 관련돼서는 이미 당 정청래 대표나 당에서 연내 사법개혁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법개혁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민지 이제 시작하겠다는 민지 이건 두 가지가 다 열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TF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도 있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연내 입법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정해지는 것과 전체가 한꺼번에 패키지로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은 뭐 연내 또는 내년 상반기 이전까지는 사법개혁을 마무리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본격토론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규 식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날씨 듣고 오겠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뚝 떨어졌는데요. 서울에는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효됐고요. 그 밖에도 일부 중부지방과 전북, 영남 서부 지역에도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대부분 지역 기온이 0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파주와 철원, 봉화와 장수 등지는 영하 1도 안팎을 가리키고 있고요. 서울은 현재 2.5도로 어제 아침보다 7도가량, 평년보다도 6도 가까이 낮습니다. 출근길에는 두꺼운 코트나 패딩을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아침보다 15도 안팎으로 크게 올라서 경량 패딩 정도의 가을 옷차림이 어울리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3도, 춘천과 대전 14도, 전주와 대구 15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금세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에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습니다. 200만 관중을 동원하며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은 올 시즌 프로야구가 LG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여는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LG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열기를 뜨겁게 끌어올린 스타들의 거취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역시 관심은 한화의 본세죠. 네, 뭐 한화를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시킨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스카우터들의 시선이 워낙 그 경기 중에도 그러니까 리그 중에도 꽂혀 있었기 때문에 네. 메이저리그에 재입성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또 이제 본인도 SNS에 가족처럼 느끼게 해준 팀원들에게 고맙고 다 뭐 내 형제들이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약간 좀 의미 있는 문장을 남겼죠. 다들 잘 쉬고 내년에 잘 준비하길 바란다. 내가 없어도 이렇게 생략되는 느낌이 예. 아닌가 싶어요. 뭐 경기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더거웃을 지키면서 물끄러미 경기장들을 다 마치 회상하듯이 바라보면서 보통 마운드에 흙을 챙긴다 이거는 이제
이제 내가 기념품을 가져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목격한 팬들의 입장에서는 올 시즌 29경기 나와서 뭐 17승 1패 네. 그리고 뭐 평균 자책점, 뭐 탈삼진 이런 것들 다 1위 해줬기 때문에 네네. 안 보내고 싶겠죠. 그러니까요. 여권을 뺏고 여권을 강탈하고 싶겠지만 지금 메이저리그에서는 뭐 샌프란시스코 행이 유력하지 않나. 원래는 이제 그 미러키하고 피츠버그에서 잠깐 선수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한화에 오기 전에는 일본의 니오노임이나 라쿠텐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일본 프로야구보다는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에 가는 게 뭐 유력하지 않냐. 네네네. 근데 한화 입장에서는 사실 폰세도 뺏기고 제2 선발인 와이스도 뺏기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와이스 같은 경우는 뭐 그때 그 4차전에서 7회에 계속 던지겠다 이런 걸 감독이 말려서 그때 왜 던지게 안 했냐 이것 때문에 팬들의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는 선수거든요. 내년에는 아마 던질 만큼 던져봐라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선수는 SNS에 한국은 내 마음속에 영원한 특별한 장소로 남을 것이며 시즌 최고의 하나인 팀에서 이렇게 뭐 했었다 그러면서 내년 시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다, 기대된다 이런 걸 한 걸 봐서는 내년에 남을 수 있으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여운을 남겨서 많은 팬들이 폰세는 떠나도 와이스는 남겨야 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또 LG에는 뭐 잠실옷이라고 불리는 오스틴 선수 계속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네. 이번에 맹활약을 펼쳤던 토로스 선수는 원래 토론토에서 온 선수거든요. 이번에 메이저리그 경기를 치렀던. LG에 남을지 돌아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에는 역시 홈런 타자 디아스 또 막강 선발인 후라도 선수가 남을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는데 그밖에 이제 뭐 두산이나 기아, 롯데 올 시즌 외국인 선수가 조금 소가리를 한 팀에서는 아마 전면 개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선수들에 대한 관심도 이제 높아질 텐데 우리 선수는 일단 체코하고 일본하고 평가전이 이제 계속 주말마다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좀 나타나게 되면 기량이 뛰어나면 아마 팀을 옮기지 않을까 싶고 전체적으로 WB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네. 선수들은 올해보다 내년에 잘하면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도 꿀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 동계훈련부터 정말 피 튀기는 경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겨울 시즌이 사실은 또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 격렬하게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방학 같지가 않습니다. 네. 네, 미국 프로야구에서는 LA 다저스가 토론토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정상에 올랐네요. 네, 어제 경기는 정말 극본 없는 드라마 우리가 스포츠 흔히 얘기하는데 월드 시리즈 7차전다운 경기였습니다. 네. 원래 왜냐하면 선발이 만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오타니 선수가 선발로 나왔어요. 네. 1, 2회 정말 잘 던졌는데 네. 3회 3점 홈런을 맞았습니다. 3점 홈런을 맞고 이 보비스 선수한테 3점 홈런을 맞고 오타니가 강판되면서 네네. 만화의 주인공이 사라진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자리를 누가 채우지 그랬는데 4회에 조금 그 히메네스 선수하고 그 로브레스키 선수가 계속 몸쪽으로 공을 던졌는데 3번 연속 던지면서 히메네스 선수가 공에 맞았어요. 그러면서 근데 사실 두 선수의 관계도 그렇고 그 순간에서 뭐 몸에 맞췄다고 해서 판도가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몸에 맞춰서 bench 클리어링이 일어나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 경기가 중요한 경기였구나. 네네네. 선수들이 예민할 때도 예민한 경기였구나 이렇게 싶었는데 그렇게 지고 있던 LA 다저스가 8회부터 약속의 8회부터 반격을 시작합니다. 맥머시 선수가 4대 홈런으로 4대3을 만들고요. 9회에는 로하스 선수가 4대4 동점을 만들어서 연장으로 끌고 가요. 여기서 아까 만화의 주인공이 사라져서 걱정이다 했는데 네네. LA 다저스에서 새로운 카드를 꺼냅니다. 야마모토 요시노부 선수. 이미 앞선 경기에서 6회 이상을 던졌기 때문에 다시 경기에 나오는 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무리로 나와서 이 선수가 1-2루 상황에서 나와서 몸에 맞는 볼을 던지면서 만루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위기를 극복해 주니까 11회에 스미스 선수가 홈런을 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야마모토 선수가 잘 막아내면서 시리즈 4승 중에 3승을 챙긴 투수가 됐어요. 새로운 만화 주인공이 나오면서 MVP를 차지했죠. 네. 이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바라던 김혜성 선수도 살짝 메이저리그 마지막 11회 말 이닝에 대수비로 출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맛보는 가장 짧은 순간 출전하고 가장 큰 기쁨을 맛본 선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월드 시리즈 7차전 우리 경기가 한국 시리즈가 이렇게 됐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남을 만큼 정말 재밌는 경기로 막을 내렸습니다. 네. 지금
김한수 기자가 얘기한 것만 들어도 너무너무 재밌네요. 어제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야구 정말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약속의 8회 이런 말은 뭐 네, 알겠습니다. 축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오늘 11월 국가대표 평가전에 출전할 선수 명단을 발표하는데 지난달 브라질 부진 많이 해야 될 텐데요. 네, 5대0 충격적이잖아요. 아직도 그 충격이 저희가 가시지 아무리 않고요. 브라질이지만 5대0은 좀 네. 그런데 이제 14일 대전에서 볼리비아를 상대하고요. 네. 18일에 서울에서 이제 아프리카에 가고 가나를 상대하게 됩니다. 국가대표 평가전을 앞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선수들의 상태가 어떤가 이렇게 보면 뭐 손흥민 선수는 그냥 잘하고 있고요. 그냥 미국에 잘하고 네. 있고 무엇보다도 지난 브라질전이나 콜롬비아전에서 그 공격의 활로를 뚫으려고 굉장히 무진장 애를 썼던 이강인 선수가 니스와의 홈 경기에서 코너킥 기회를 잡았는데 정말 정교하게 차서 결승골을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했어요. 그만큼 아직 킥력이 무디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수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뭐 3백이다 지금 4백이다 말이 많은데 수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민재 선수 브라질 경기에서 실수를 해서 많은 충격을 진짜 안겼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가 레버쿠젠과의 홈 경기에서 정말 완벽한 수비를 뽐내면서 이 정도면 정말 김민재답다 하는 평가를 받을 만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카타르 월드컵 하면 떠오르는 두 골의 사나이 조규성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회복되고 있고 네. 최근 14경기에서 4골을 넣으면서 1년 한 18개월 정도 됐는데 복귀할 거냐. 과연 그 홍명보 감독이 이 선수를 뽑을 거냐. 그리고 이제 뭐 독일계 혼혈 선수인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를 다시 뽑을 거냐.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의 색깔을 보여줘. 너의 전술을 보여줘. 이런 팬들의 그 아마 요구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신중하게 선수들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선수들은 이제 10일 날 처음 천안에서 이제 모이게 되는데 네. 14일 경기 또 이 18일 경기가 축구 대표팀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팬들의 왜 경기장이 텅텅은 아니고요. 네. 6만 경기장에 2만밖에 차지 않았던 그런 팬들의 관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네, 중요한 경기라서 꼭 좀 좋은 성과 냈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늘 미 프로축구 플레이오프에서 첫 공격 포인트에 도전하죠. 정규리그 활약을 감안하면 우리 팬들이 이번에도 또 뭔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지난 1차전에선 사실은 그 결승골을 뭐 만드는데 도움은 줬지만 직접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잖아요. 네. 근데 두 번째 경기고 또 정규리그 활약을 기대한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상대 마크가 좀 심해도 공격 포인트 골이나 도움을 기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흥부디오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뭐 3대1 한 2골 차 정도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네. 자, 탁구 얘기 해보겠습니다. 신유빈 선수 정말 아깝네요. 여자 단식 최초로 챔피언스 대회 결승 진출에 도전했는데 4강에는 진출을 했어요. 중국을 꺾고 아쉽네요. 네, 그 세계 8위 천희 선수를 꺾고 4강에 올라서 잘하면 결승에 가고 결승에서 우승은 아니지만 중국 최강 선수, 세계 3위 선수가 있거든요. 좋은 경기를 펼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26위의 독일 선수 자빈의 빈터 선수에게 그만 덜미를 잡혔어요. 아쉽습니다. 네. 신유빈 선수 뭐 워낙 파이팅이 넘치는 선수고 했었는데 네. 좀 지친 표정이 역력했고 또 그 약간 좀 말리는 경기 초반 말리는 게 있어서 너무나 아쉬운데 뭐 다음에 항상 그 웃음기 가득한 선수잖아요. 그러니까요. 긍정의 에너지를 갖고 다음엔 꼭 성공해내리라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오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함께 방문합니다. 두 국방장관의 JS 방문은 8년 만이라서요. 기대됩니다. 11월 3일 월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